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인 오늘 열병식은 밤 늦게 열릴 걸로 전망이 됩니다. 어제는 대대적인 경축대회가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노벨평화상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어제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요로운 낙원을 건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우선 어제 행사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은 열병식이 끝난 후에 행사를 하는데 아마 이게 그 날씨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80주년이라는 북한의 의미에서는 정주년이라고 불리죠. 꺾어지는 해 5년, 10년 단위가 있는데 특히 10년 단위를 매우 크게 그 기념을 하기 때문에 어제 그 능라도 5일 경기장 뭐 15만 명이 들어가는 대규모 경기장이죠. 거기서 처음으로 한 5년 만인가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집단 체조 또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일종의 전야 행사를 했고요. 말씀하신 내용의 그 발언들은 뭐 눈에 띄는 발언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예. 그 내용들을 보면 핵심 메시지는 대내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외에도 뭐 메시지 중에 하나 제 눈에 띄는 것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히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읽으면 지금과 같은 기세로 몇 해 동안 잘 투쟁하면 생활을 눈에 띄게 개변할 수 있다, 향상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성대한 행사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해외에서 고위 사절단이 오고 또 지난 9월 2일 날 중국의 전승절에 가서 상당한 부분의 이 대접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핵심인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한 발언이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대미 메시지나 대남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았는데 어제는 그냥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북한의 특징이 최고 지도자가 메시지를 뭐 어떻게 보면 남발하지는 않거든요. 예. 굉장히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관리한다. 그렇다면 지난 9월 21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아예 대남 메시지, 대미 메시지의 원칙을 밝히겠다 하면서 한 40분 정도의 꽤 긴 메시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 많이 언론에서 다뤘고요. 거기에 따르면 대남 메시지의 핵심은 한국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은 역시 최대의 적국이기 때문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건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 때 이른바 그들의 노선으로 확정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대미 메시지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의미는 결국은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을 높여놓긴 했는데 이전 2018, 19년 같은 조건 없는 만남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주 명백하게 조건을 달았다. 이것은 자신들을 사실상 그러니까 영어로 디팩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 이제 그런 조건을 달긴 했지만 명백한 대미 메시지도 발신을 했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대남과 대미 메시지를 반복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합참은 북한이 이제 오늘 밤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뭐 날씨 상황 때문에 뭐 이르면 어제 열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많았던 것 같은데 뭐 북한이 대부분 저녁 뭐 9시 반 이후나 뭐 자정에 열병식을 진행해 왔다고 전해지는 상황인데 오늘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글쎄 뭐 날씨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80주년이고 이게 그냥 80주년이 아니라 당 창건일 80주년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북한의 당 창건일이라는 것은 북한 노동당에 대해 창건을 했다. 북한은 당 국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 창건일이 그들이 말하는 9월 9일 이제 공화국 창건일, 국경절이라고 불리는 그거보다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김일성 일가의 전통적인 세습 또 그들의 정통성을 확실히 확인해주는 이제 그런 행사로 주로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예. 야간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의 열병식은 야간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집권해서 오늘 열병식을 한다면 총 15차례 열병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2020년 이후의 열병식은 저녁 6시부터 새벽 0시 사이에 이제 그때 주로 했기 때문에 글쎄 뭐 비가 온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특성상
강행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늦으면 자정 시간에도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근데 전망을. 이게 예. 해외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높은 그런 고위층들이 왔기 때문에 또 너무 늦은 시간으로 가게 되면은 그들의 전체적인 피로감도 좀 높아질 수 있고 예.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이게 북한이 열병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병식에 그 참여할 인원들은 몇 시간 전부터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아침부터 대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는 환경에서 너무 늦어지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늦지 않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고 어쨌든 오늘 저녁에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에 열리는 행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해서 뭐 신형 무기 체계들을 총동원해서 무력을 과시할 것이다, 군사력을 과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뭐 동의하시는 바인가요? 그렇죠. 예, 북한이 이 정주년이라는 의미는 체제 재선언을 하는 그런 그 의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보다는 10년이라는 한 주기를 놓고 자신들의 그 뭐 표현 북한식 표현하면 이제 혁명적 성취를 이뤘다라는 것을 결산하는 예.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번 80주년이라는 것은 김정은 시기가 시작된 지에 13년이고 또 김정은이 2017년에 그들의 표현에 하면 핵 능력, 핵 무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핵 무력 완성을 하고 나서는 10주년 처음으로 있는 열병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무기 체계 측면에서도 첨단 무기 체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 중에도 이미 언론에 많이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 화성 20형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 얘기죠. 예, 과연 신형 그 미사일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그것이 가장 관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성 20형 이번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 거죠. 글쎄 좀 조심스러운 게 북한이 작년 10월 달에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 이것이 완성판이다. 그러니까 화성 지금 말씀 나누는 이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영어로 ICBM이라고 불려서 미국 본토를 사거리로 하는 미사일이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화성 19형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북한이 그간 뭐 화성 17, 18부터 시작해서 20까지 지금 방금 말씀한 그런 그 15도 있었고 그렇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했는데 화성 20형이라는 것은 사실 19형이 완성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더 필요할 건가? 예. 뭐 미사일의 재원을 조금 말씀드리면 화성 20형은 스스로 밝힌 게 탄소 섬유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다탄도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였고 그리고 그 전과는 다르게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 고체 연료의 이런 다탄도탄, 고체 연료는 주입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액체 연료는 주입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신속 발사가 가능하고 신속 발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탐지, 식별, 요격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핵 강국들은 대부분 고체 연료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형의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운영하겠다라는 의미로 화성 20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느냐 그거는 20형 전에 쏜 것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들이 이미 화성 19형이라는 완성형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거보다는 더 나은 미사일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북한에 말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때문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핵 군축 협상을 하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쎄 이번에 좀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과연 20형이 나올지 만약 나온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인 상징성을 담은 의미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열린 경축 행사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풍요로운 낙원을 건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열병식이 개최가 된다면 대남 메시지나 대미 메시지 좀 더 노골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 그 전체 15번 이번까지 하면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열병식인데 그중에 그런 메시지 연설을 한 것은 5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매번 열병식에서 얘기를 했다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이 굉장히 많은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9월 20일에 아까 말씀드린 최고인민회의도 그렇고 또 국방발전 2025에서도 연설을 했고 어저께도 또 연설을 했고 그렇다면은 글쎄 뭐 좀 조심스럽고 이거는 뭐 몇 시간 내에 확인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연설을 하더라도
일단 연설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연설을 만약 그럼에도 하더라도 그렇게 긴 연설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좀 있다. 일단 날씨 탓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러시아와 베트남 또 중국에서 고위급들이 와 있는데 만약 북한이 연설한다면 연설의 내용은 대부분 미국을 비난하는 미국의 이제 반미 진영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진영을 얘기를 듣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의 일부는 결코 편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국에 대한 비난만 하자니 또 다른 외국 사절단이 있는 데서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간 럼 서기장 같은 경우에 한국을 수차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가 베트남은 좋죠. 그런데 거기 앉아 있는 상황에서 또 한국을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메시지를 하면 어저께 보여준 것처럼 아마 대내 메시지, 특히 80주년에 이 북한 노동당이라는 당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결국 김정은의 정통성, 정당성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그런 쪽에 조금 더 방점을 할 가능성 그리고 좀 큰 틀에서의 국제 정세에서의 자신들이 받고 있는 압박과 또 핵을 필요로 하고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만약 핵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앞에 앉아 있는 이 정상들급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을 또 암묵적 무인하는 형태가 예. 묵인하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저는 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빈들도 참석을 하게 될 텐데 중국의 권력 서열 2위 리창 총리 그리고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이제 평양에 도착을 해서 경축 행사도 관람을 했습니다. 중국 전승절 당시에 이어서 사실 북중러 삼각연대를 과시하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과시하는 연대이긴 한데 이것이 상징적으로는 지난 9월 2일 날 중국의 전승절에서 충분히 보여줬죠. 그때와 비슷하게 전승절에서 상징적으로 천안문 막루에 새 정상이 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삼자 회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이른바 2인자라고 하는 두 명이 왔기 때문에 세 명이 같이 쓰는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예.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과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하고 있는 형태의 그런 삼자 회담이나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형태의 협력을 도출할 것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서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다르고 그들이 당장 필요한 게 다르죠. 물론 거기에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의 필요성이 맞았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협력의 도가 수준이 굉장히 높지만 중국은 좀 다른 입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9월달 전승절을 계기로 이전에만 하더라도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썩히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 시점을 계기로 이번에 더군다나 리창 총리까지 왔다. 16년 만에 온 거니까 그만큼 왔다라는 것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다시금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도 북한과 중국의 이제 관계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리창 총리의 북한 방문이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리창 총리가 또 어떤 긴밀한 협조를 논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북중 관계가 좀 이번에 굉장히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좀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간의 북한 중국 사이의 관계가 매우 비정상적으로 이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들이 양국에서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잘 보면 그럼 과연 중국이 그간의 북한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을 또 뭐 북한도 마찬가지죠.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관계를 밀접하게 가느냐. 저는 이건 여전히 미국 변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뭐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관계가 좋고 김정은은 내가 다시 대통령으로 오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만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이 트럼프를 만나겠다라는 것을 뭐 사실상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제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잃을 수 있는 이거는 2017, 18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형태였거든요. 18년에도 고전까지 북중 관계가 안 좋다가 2018년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발표하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을 했던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일시에 회복이 됐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영향력 경쟁이 있다. 근데 과연 거기서 또 그렇지만 북한과 중국이 어떤 실질적인 협력을 도출할 것이냐. 그것은 조금은 우리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북한은 제재 하에 놓여 있고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러시아처럼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재를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죠. 근데 그럼에도 중국이 만약 북한을 도와준다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보내줄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이 오늘 저녁에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할지 한다면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노벨 평화상과 관련한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선정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데요. 민주주의에 공헌을 했다라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상을 할 것이다라고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해왔었는데 수상은 불발됐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속보가 나왔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이 뭐 있다고 좀 전망을 하셨었나요? 아니, 그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받겠다고 한 게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의 대상이 되는 그 기간이 올 1월까지입니다. 1월 달에 끊기고 그다음 그 전에 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주로 했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달에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했던 본인의 말하면 7개 전쟁을 짧은 기간 내에 다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업적이든 아니든 이번에 그것을 고려할 만한 대상은 아니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비슷한 형태로 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해에 있었던 일을 갖고 더군다나 그냥 핵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 하나만으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고 크게 예. 틀리진 않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실질적인 핵 정상회의를 했고 한국도 그 핵 정상회의를 주관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도 노벨 평화상을 탔으니까 자기는 충분히 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행동을 보면 아마도 여기에 대해 여러 형태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앞서 이제 노르웨이에서도 어떤 모종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이제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보복에 나선다면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조금 요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런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은 좀 있다,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좀 놀랍게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스위스 대통령과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관세가 31%였는데 스위스 대통령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트럼프를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전화하는 통화 중에 39%로 관세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매우 자의적인 그 결정이 있었죠. 예. 그렇다면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이 노벨상 체제가 재밌다라기보다 좀 특이한 게 이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가 결정을 하고 나머지 상은 스웨덴에서 결정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서로 분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 좀 전에 연합뉴스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노르웨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